네, 안녕하세요.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면서 이제 여름 스포츠를 달리시려는 FP님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12개월 중에 이 7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휴가철이 되면서 뭐 저축이나 보험, 연금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려는 사람보다 일단 이제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 만큼 영업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인데 7월을 잘못 보내면 휴가 성수기인 8월 그리고 이제 추석이 껴있는 9월까지 쭉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7월을 지혜롭게 보내면 그 에너지를 타고 8월, 9월까지 쭉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7월 다 같이 잘 해낼 수 있게 오늘도 좋은 정보 담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목차 먼저 보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FP로서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 지표 동향에 대해서 쭉 훑고 가볼 거고요. 두 번째 순서로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도움이 될 만한 소스들을 통해서 이제 영감을 주는 FP를 위한 재무 상담 레시피 시간으로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약관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과연 FP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보험 설계사도 전문직 시대가 되었고 유명 변호사나 세무사들도 속속 보험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보험저널의 기자님과 통화를 통해서 무턱대고 운전자 보험 가입 말고 법률 비용 특약 눈여겨보세요란 기사와 재조명 받는 연금보험 갈 곳 잃은 목돈 만들기란 기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본격적으로 지표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점차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IBK생명이 2.52%로 비교적 높은 이유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2%대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금리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은 대부분 1%대로 돌입이 되었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1.65%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저금리 시대가 체감이 되는 그런 이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117.77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경기 회복 속도도 상당히 더딜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과 외국인 유입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980.78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 또한 회복이 점차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달 새 코로나 확진자가 최다 기록이 되면서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등 안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은 상해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157.58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할 수 있는 중국 경기인데 경제지수는 상승을 좀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내수에 대한 경제 방어 정책도 있고 코로나에 대한 회복세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모여서 좋은 회복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추이 보겠습니다. 1달러 대비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38.5원 떨어졌습니다. 즉 원화 가치가 조금은 상승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한 미국 경기의 우려가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겠습니다. 5월 말에 0.5%로 하락을 한 후에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고규제, 불경기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수익이나 성장률 또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시중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경영 전략들을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금리가 다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대출, 채권 투자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초저금리는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시중은행 금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예금부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 초중반의 이유를 보이고 있는데요. K뱅크의 우대금리를 주는 예금과 광주, 신한, 카카오뱅크가 이어서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적금 보겠습니다. 수협가, 우리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주고 있고 SC은행, KB국민은행 등이 뒤를 이어서 1% 후반에서 2% 초반의 적금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에서도 이 저금리의 여파가 점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추이와 지표에 대해서 싹 한번 훑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도움이 될 만한 소스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는 FP를 위한 재무상담 레시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약관 설명에 대한 강조 분위기가 과연 FP에게 어떤 영향이 좀 가는가, 이런 주제인데요. 최근 이 약관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약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안 되었다면 보험금 지급에도 큰 영향이 가해지게 되는데, 최근 사례 중에서는 이제 모 손해보험사에서 통신 판매를 통해서 보험 상품을 2건 가입한 60대 이제 A씨가 갑상선암과 전이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보험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모 손해보험사에서는 갑상선암은 소외감이고 유사암이니까 유사암 보험금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지급은 거절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하는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 약관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해당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이 되었고, 약관 내용이 거래상에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에 써 있는 내용보다 다른 그런 결론이 난 거죠. 또 다른 사례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A씨는 유방 부분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A씨가 2018년 10월에 정기검사에서 유방암 4기로 악화된 진단을 받았고,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사의 권고로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A씨는 난소 절제 수술 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암 수술비를 청구를 했겠죠. 근데 이제 보험사는 난소에는 암이 없었기 때문에 난소 절제 수술은 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로 보험에서 해당하는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도 구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A씨는 요거를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 결과는 A씨의 승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FP들은 약관에 대한 중요성과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관에 단순히 주는 게 끝이 아니고 약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FP는 보험사와 소비자, 즉 이제 고객의 중간 다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FP는 단순히 모집만 많이 하는 게 이제 롤이 아닙니다. 정확한 상품 설명과 정상적인 계약 체결, 그리고 약관에 대한 중요한 부분 설명과 전달, 이런 게 이제 역할이라면, 소비자에게 FP는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해주고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이제 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집에만 집중하기보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약관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지, 주요 부분을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 주제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도 전문직 시대, 유명 변호사, 세무사 등도 속속 보험업에 진출이라는 주제입니다. 보험 설계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조금 있었던 아주머니 부대를 먼저 떠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지인과 지인들의 소개에 의한 영업 방식이 지속되어 왔고, 보험회사 역시 이제 외형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입사와 이제 지인들을 기반으로 자리를 잡는 이런 영업 방식이 주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상품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고 영업의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서 보험 설계사라는 단어 외에 FP, 재무상담사 등 점차 전문화, 다양화된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서히 체감이 될랑 말랑 천천히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현실만 쫓다가는 나도 모르게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냄비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냄비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던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헤엄을 치다가 이제 익어버리는, 아마 이제 애초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딱 넣었으면 개구리가 펄쩍하고 뛰어나갔을 거예요. 즉 이제 천천히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시적인 관점이 없으면 점점 이제 양극화가 되는 이런 레드오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롱런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런 양극화를 더 촉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이런 테크핀 금융 플랫폼 서비스들이 속속 금융시장에 막 들어오면서 고객들의 지식이나 정보 습득력 또한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이 세무사 등 전문직들은 보험 시장을 새 블루오션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대략 3만 명, 공인 회계사는 2만 명을 넘어섰고 세무사들 또한 1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회계, 세무 등 국내 이제 전문직 시장 자체가 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보험을 제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직업을 아예 변경을 하면서 고액 자산가나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필수적인 고가의 보험 상품들을 제한하고 컨설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만드는 여러 구조 중에 보험회사의 상품 또한 너무 좀 경쟁력이 있고 필수적이고 중요한데 이 인식 자체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조금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현실을 좀 더 개선할 수도 있고 이제 FP라는 이런 직업 자체가 선진국처럼 점점 전문화되면서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한 명 한 명의 FC로서 그에 따른 전문성 또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상품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내 화법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가 아니라 보다 전문적으로 재무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을 하거나 약관이나 판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무 레시피 2가지 주제 이렇게 다뤄보았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좀 들어갔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FP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FP 영업을 위한 이달의 핫 이슈입니다. 실제 현직 기자로 계신 보험저널의 최한희 부장님과 함께 핫 이슈 2가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달에 이제 기사 2가지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일단 한 가지씩 좀 대화를 나눠볼게요. 예. 네, 일단 무턱대고 운전자 보험 가입 말고 법률 비용 특약을 눈여겨보세요라는 기사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무턱대고 운전자 보험 가입하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이 민식이법이 3월 달에 생기면서 네, 형사비금이나 기타 보상금이 커질까 봐 무조건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드는 자동차 보험에 선탁 특약인 법률 지원 비용 특약에 그거에서 한 3분의 1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 그 부분을 보험에. 감안해서 네. 그 부분이 부족하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네. 부족하지 않으면 그냥 특약 3분의 1 저렴한 특약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도 이렇게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예. 네, 이제 한도가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한도하고 이제 자기가 운전자 보험 자기 사고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 보험이기 때문에 없어요. 네. 자기가 운전을 좀 조심스럽거나 약간 자기가 신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운전자 보험보다는 법률 비용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 선택 특약을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운전자가 이 법률 지원 특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법률 지원 특약, 요거는 이제 어떤 걸까요? 법률 지원 특약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네, 자동차 보험은 이제 그 차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가 사고 나서 남한테 피해를 꼈을 때 거기에 일으키는 형사 합의금이나 이따 변호사 비용 벌금 이런 부분을 보장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보험에서 선택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그 상품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되는 운전자는 자기가 자동차가 아니라 자기가 사고 나갔을 때 보상받는 부분인데 그거는 빼고 나머지 부분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기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운전자 보험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료는 한 3분의 1 수준 싸고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의 법률 지원 특약이랑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법률 지원 특약은 자동차 보험에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운전자 자신에 대한 사고는 보상이 안 돼요. 자신에 대한. 예. 네, 자기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났다거나 어디가 허리를 뼈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이따 상해를 당했다 이런 것까지는 보상이 안 되고 네. 나머지 이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타인을 상해를 입혔을 때 일어나는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상의 책임은 운전자 보험처럼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민식이법이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예, 무턱대고 이제 운전자 보험을 막 가입을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생겼는데 이렇게 좀 가성비 좋게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사 좀 여쭤볼게요. 예, 이 재조명 받는 연금 보험, 이제 갈 곳 잃은 목돈 만들기 이런 기사가 있는데 예. 지금 굉장히 저금리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런 상황에도 이 연금 보험이 재조명을 이렇게 받는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금보험이 적용받으면 어쨌든 사람들은 보험이 은행보다 수익이 낮다는 선입견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은행권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1% 이하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복리 혜택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이 실질 이자율에서는 앞서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물론 이제 1년 납 기준으로는 단리나 복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일부 사업비가 존재하는 보험이 일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보험에서 존재하는 추가납입이나 복리, 이자 혜택, 그다음에 선납 기능을 활용하면 실제로 2년, 3년 단기납에서도 은행의 단위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금리가 확인되고 있어요. 물론 장기로 가면 그 혜택은 크게 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연금보험이 장기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뭐 이율적인 부분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1년, 2년 이런 건 당연히 뭐 연금이 맞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납입을 할 거라면 이제 연금보험이나 뭐 연금저축 이런 거를 비교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예. 예. 그럼 이 연금이라는 걸 가입을 할 때 좀 고려할 만한 사항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뭐 다 고객님도 아시다시피 보험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예. 예, 은행은 사업비를 떼지 않는데 보험은 사업비를 떼는 대신에 복리 이자나 기타 지금 시중의 은행 금리보다 한 2배 정도 공시이율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공시이율이 높은 이유는 보험이 은행보다 다른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이유인데 실제로 지금 보험원에서 파는 그 저축이나 연금 상품은 과거처럼 사업비를 많이 띄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네. 저금리의 상황에 맞게끔 사업비 자체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보험의 저축보험을 보험사 중에 선택한다면 사업비율이 낮고 그 보험에 들어있는 사망보험금이 적은 금액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찾았을 때 폐지환급금이 높거나 만기환급금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높으면 사업비를 좀 많이 떼니까 네, 그렇죠. 그만큼 적립금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하고 있는 FP님들도 지금 이제 목돈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런 보험 상품이 조금 더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 복리나 비과세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부분이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조금씩 인식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3년 이상의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은행보다도 연금이나 저축 부분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타이밍을 FP님들도 잘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FP님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무더운 7월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7월 경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